다한증은 1차성 다한증과 2차성 다한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성 다한증은 신경계의 이상 반응으로 인한 것입니다. 교감신경이나 에크린 땀샘의 기질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교감신경계가 활성이 증가되어서 열 자극이나 감정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다한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1차성 다한증은 어릴 때 시작되어서 사춘기 때에 심해졌다가 그리고 나이 들면서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2차성 다한증은 기질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핵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당뇨와 같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1차성 다한증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1차성 다한증은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일 때 1차성 다한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양측성이며 비교적 대칭적인 땀 분포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과도한 땀 분비를 호소를 하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보일 정도로 많은 땀 분비를 호소합니다. 네 번째는 발병 시점이 25세 미만인 경우에 1차성 다한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여섯 번째는 수면 중에 땀 분비가 없는 경우에 1차성 다한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족 다한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주사지, 수족한출자, 양명지증야라고 해서 수족에 땀이 나는 것은 비위의 문제이다. 비위의 문제이다, 소화기계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3가지 정도로 변증을 하여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위 습열증인데요. 이는 위령탕에 가감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비위기혈증입니다. 비위기혈증은 삼명백출산에 가감을 해서 처방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비위음어증입니다. 그래서 사삼맹문동탕에 가감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한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족에 땀을 나는 수족에 다한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다르게 이제 머리 쪽에 땀이 나는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두면부에 땀이 나는 것은 정상인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식사 중에 땀이 나거나 아이가 잠을 잘 때 땀이 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한증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줄 때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한증은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습열로 인한 두한증과 양기 부족으로 인한 두한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습열로 인한 두한증은 인진오령산 가감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기 부족으로 인한 두한증은 이제 양기가 부족한 증상들이라서 부자나 인삼과 같은 따뜻한 약재를 사용하여서 가감하여 처방하게 됩니다. 네, 수족냉증은 한의학에서 치료를 할 때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장이 약해서, 그러니까 소화기가 약해서 수족냉증이 온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경우에 이제 생리로 인한 혈허 증상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감소하고 열이 전달되지 않아 수족냉증이 생긴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 비주사말이라고 하는데요. 비장이 사지를 주관한다. 그래서 소화기가 약하면은 수족냉증이 오는 분들이 많고요.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은 수족을 많이 움직여주면 소화기 계통이 튼튼해진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먼저 이 환자분처럼 이제 나이가 60대가 되시면서 그 흔히 말하는 수족 냉증과 그리고 다한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의 연령대와 이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을 아우러 봤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흔히 말하는 수족 냉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워진 어떤 환경상에서 비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발이 찬 상태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족 냉증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어떤 선행 질환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선행 질환이 뭔지 그 선행 질환과 상관없이도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흔히 말초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가지고 말초 부위까지 혈행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좀 끝 부위만 좀 차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수족 냉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이 증후군 중에는 이제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뭐 디스크 같은 경우나 신경 포착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선행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손발이 차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선행 질환이 있는지를 배제시킨 다음에 어떤 순수한 목적의 어떤 수족 냉증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환자가 또 호소하시는 증상이 이제 다한증인데요. 다한증은 이제 특정 부위, 보통 이제 손발에서 땀이 많이 나는 수족 다한증 또는 이제 우리가 겨드랑이나 서해부 같은 데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부위에 뭐 겨드랑이 다한증 또는 서해부 다한증 또는 액취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머리에서 다한증이 많이 있거나 전신에 다한증이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보통 다한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유병률이 약 0.6%에서 4.6% 정도로 어찌 보면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꽤 많은 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증상 증후군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 이제 이 수족 다한증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부터 생기는 경우도 꽤 많고 이 액취증, 뭐 서해부나 아니면 겨드랑이 다한증 같은 경우라면 이제 사춘기 이후부터나 20대 정도부터 그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사실 이 다한증에 대한 거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한증은 말 그대로 땀이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땀샘 분포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먼저 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땀샘은 이제 에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것과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이 크게 두 분류를 볼 수가 있어서 에크린 한선 또는 그러니까 에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손발에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고 이 에크린 한선은 전체의 대부분의 이 다한증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에크린 한선이 보통 인체가 약 250만에서 한 400만 개 정도 해당하는 이 땀샘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 중에 한 80% 이상을 차지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이 땀샘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수족 다한증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땀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겨드랑이나 서해부 같은 데 많이 분포가 하고 여기는 약간 끈적이는 액상과 더불어서 악취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환자가 호소하는 어떤 이 냄새가 심한 것과는 연관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환자는 이제 손발에만 땀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포크린 땀샘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포크린과 에크린이 합성화된 그런 형태의 땀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환자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유발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이러한 증상을 선행하는 어떤 선행 질환 또는 증후군 중에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율신경 실조증 또는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보통 땀이 많이 나고 손발이 차게 된다는 얘기는 그 어떤 의학적으로 봤었을 때 인체에 있는 자율신경, 특히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어떤 밸런스가 좀 깨져서 뭔가 부조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나이 때도 보통 젊은 환자한테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이제 50대나 60대 같은 경우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많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환자한테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은 보통 이제 스트레스나 아니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측면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가 호소하시는 어떤 다한증이나 수족 냉증 외에도 뭐 불면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두통이 있거나 위가 아프거나 몸이 전체적으로 쑤시거나 삭신이 쑤시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한과 이런 걸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인체의 전신 증상이 같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환자의 주되게 호소하는 증상이 꽤 보통 본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때부터 생겼기 때문에 이 상당히 오래된 것들을 이제 잘 치료하고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그 근본 원인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자율신경 실조에 좀 의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율신경 실조에 관련된 것들은 한의학적인 치법, 그 처방과 그다음에 이제 치료 여러 가지 뭐 침구 치료나 뜸 치료 같은 것들로 호전을 많이 하거나 증상을 경강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의 이 환자의 증상이 만약에 땀이 많고 그다음에 수족 냉증이 있다면 자율신경 실조를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그 몇 가지 처방, 맞춤 처방이 필요하겠죠. 물론 한의사의 진료 하에.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처방 중에 하나가 뭐 가미소유산 또는 뭐 소시효탕, 뭐 당귀장약산, 뭐 계지복령환 이런 처방들을 저희가 위시한 이런 맞춤 처방이 있는데 그런 처방을 통해 가지고 이 환자의 어떤 증상과 근본적인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침 치료와 뜸 치료, 약침 치료 같은 어떤 대증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함으로써 증상 완화에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혈자리가 우리가 보통 사관이라고 해서 손에 이제 잡혀 있는 태충이라는 합곡이라는 혈자리와 발의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태충이라는 혈자리,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관의 혈자리 침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리 하지 쪽에 있는 삼음교나 바깥쪽에 있는 족삼리 같은 혈자리 침치료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복부 쪽에 뭐 천추나 아니면은 기해, 관원, 뭐 중환, 신골 이제 복부에 많이 쌓이는 이런 혈자리에다가 이제 뜸치료나 왕뜸치료 같은 걸 같이 병행을 해도 이 자율신경 실조가 주로 상열 하한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는데 그런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를 같이 병행해 보시면 이 환자의 오랜 증상을 많이 좀 완화시키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족냉증하고 다한증은 일상생활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는데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수족냉증하고 다한증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중추신경 조절법으로 명상하고 호흡법이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법은 1년에서 2년에 걸쳐서 꾸준히 하면은 몸의 체온도 올라가고 또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호흡법하고 명상이 있고 그다음에 말초 신경의 조절 방법으로서는 손이 차고 손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손가락 운동이나 팔목 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과 팔에 관련되는 것은 경추와 흉추 문제이기 때문에 목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목 운동은 목을 좌우로 도리도리 하는 게 효과가 있고요. 또 한의원에서 추나 교정으로 인해서 자율신경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차고 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요추하고 요추와 골반을 관여되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그게 송신법이고 아까 손가락 운동하고 발가락 운동에 버금가는 운동으로 발가락 운동하고 발목 운동을 하면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요추나 골반에 의해서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으로서는 한의원에서 요추 골반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면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은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고 반신욕을 하면서 단전에 열이도 가고 복식호흡과 같이 하면 매우 효과적이고 반신욕 한 상태에서 손가락, 발가락 운동을 할 수 있고 목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신욕은 자율신경 조절하는 방법 중에서 많이 권하고 싶은 방법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걷는 것은 좀 땀이 날 정도로 어느 정도 본인이 자율신경이 조절이 되면은 땀이 날 정도로 좀 걸어주시면은 자율신경이 조절돼서 손발 차는 거나 그 다음에 땀 나고 하는 것이 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손에 땀이 많이 나면은 악수할 때 불편하죠. 발에 땀이 많이 나면은요 무좀 이런 게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 운동을 통해서 해결하시면은 좋은 방법을 될 것입니다.
냉증은 문화 관련 질환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양이라든지 기존의 전통 서양의학에서는 질병으로 이렇게 다루지 않는 분야의 일종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양인들이 목에 뭐 이물질이 걸려 있는 느낌이라든지 위로 상열감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화병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증상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러니까 그거를 통틀어서 이제 화병이라고 부르는데 수족냉증도 마찬가지로 증상을 가지고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질환명을 만들어 본 건데요. 손이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시린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복부도 좀 차가운 느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경불순, 또 소화장애, 또 일부에서는 상열하한 증상들이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면 홍조의 증상들을 같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수족냉증을 진단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증상만 가지고 모아놓은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수족냉증을,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운 증상들을 야기시키는 질환들을 먼저 감별해내고 그걸 먼저 치료할 수가 있으면 치료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야기시키는, 그리고 수족냉증과 감별된 질환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줄 수 있는 거는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노 증후군의 병리적인 기전이 말초로 지나가는 신경들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수축하는 겁니다. 한랭 알레르기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차가운 데 가면 그냥 손만 차갑고 시려운 게 아니고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손끝이 좀 파랗게 좀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손만 시렵고 저리다 이게 아니고 혈관이 갑작스러워 수축을 하기 때문에 통증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손이 차다 이게 아니고 차가운 데 갔더니 손가락이 새파랗게 질리고 그다음에 통증이 같이 동반이 되고, 그리고 나이가 뭐 들지는 않았지만 한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레이노 증후로 의심해서 그거를 좀 치료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말초 혈관 자체가 동맥경화성으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관이 동맥경화가 되는 기저질환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고혈압을 앓으신다든지 아니면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이걸 오랫동안 앓고 난 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시리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맥경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같이 좀 병행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디스크로 인해서 저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초신경이 포착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증, 한인방에서 비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질환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흉곽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여러 이제 골격, 뼈로 인해서 신경이 눌렸을 때 저림 증상과 감각, 무딘 감각 증상인지 시린 증상이 같이 병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족냉증하고 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은 수족냉증은 양손이 다 저리고 시리고 차갑지만 그 말초신경 포착으로 인한 부분들은 한쪽만, 그러니까 한쪽의 손만 전체적으로 저리다든가 시리다든가 한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먼저 감별을 해서 이런 증상과 함께 질환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같이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고요. 이런 선행질환이 없고 순수하게 수족냉증이 있다고 한다면 한방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은데, 한방적인 치료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신진호 원장님께서 2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기초 열량 공급이 말초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이제 비어증이 깔렸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장염, 설사, 변비 등 소화기 기능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어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혈어 증상도 이제 40대 이상 여성분들이 임신, 출산, 그리고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제 혈어 증상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특징적으로는 손발만 차가운 것뿐만 아니고 아랫배가 차가울 때, 그러니까 자궁 쪽으로 해서 냉증을 같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증은 통한습 사기가 격락에 울체돼 가지고 말초적인 순환들을 말초적인 순환들이 같이 안 되면서 관절, 인대, 근육들이 같이 통증을 같이 동반되는 질환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차갑고 습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가령 이제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증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한약적인 여러 가지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앞서 언급했던 왕뜸이라든지 또는 한약을 통해서 충분히 기혈 순환을 같이 복다도 순환시켜 주면서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환자분이 지킬 수 있는 생활 관리를 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일단은 차가운 기운에 노출되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 지금 같은 겨울철이라도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셔서 이제 그 체온 조절을 잘 할 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초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심부의 열을 높이기 위해서 복부 마사지나 복부 뜸을 또는 복부를 좀 따뜻하게 찜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말초 혈액을 굉장히 수축시키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간접음연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는 양약들 중에서 오랫동안 드시는 약들이 있죠. 편두통약이라든지 심장약이라든지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이 수족냉증이 좀 심하다 그러면 의사하고 상의한 후에 약물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순환력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관리와 함께 한방치를 병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